모두들 그가 불쌍한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우유 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최강의 정령 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합니다. 량은 마법의 유령과 치명적인 정령들이 사는 세상에서 불쌍한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가오는 그 지역의 수호자이자 지도자였고 어머니는 막 그의 남동생 연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빼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의 동생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쓸모없었고 정령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마저도 한밤중에 우유를 사러 그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아버지처럼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게다가 리우라는 완전 바보가 그 지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데 그 자는 못생긴 아이들을 싫어해서 마치 나의 악덕 전 남자친구처럼 냥이를 쥐어박아요. 내 폭력적인 전 남자친구처럼 그는 자신이 이 거리의 새로운 지도자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정령 킹을 불러 아이에게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큰 체면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는 킹에게 그 아이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그저 정령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 아이에게 많은 잠재된 마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우가 아직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동안 연이 개처럼 울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킹을 짜증나게 하고 킹은 아이를 잡아 정령계 밖으로 내던지려 합니다. 하지만 량이 그를 낚아채 인간 세상으로 뛰어들어 그의 형을 구합니다. 형을. 그는 다리 밑에 캠프를 차리고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생존하고 형을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본주의적 가게 주인은 이 정도 손실을 용납하지 않아 조수를 보내 아이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조수 에타는 다리 및 량의 은신처를 찾아내 그가 적이 아님을 설득합니다. 조수 에타는 다리 및 량의 은신처를 찾아 그가 적이 아니라고 설득합니다. 그녀는 그를 고아원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하지만 량은 거절합니다. 그는 일반 노숙자처럼 어떻게든 살아남지만 어느 겨울날 얀이 병에 걸립니다. 얀이 아프게 됩니다. 량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만 중국 의료 시스템도 미국처럼 형편없어서 의사는 돈 없이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이 량은 에타에게 가서 고아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량은 따뜻한 목욕과 푸짐한 식사를 하지만 동생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를 찾으러 나갑니다. 알고 보니 에타는 량을 변태적인 부자에게 팔아넘기고 동생인 연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연희는 그곳이 제일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량은 에타에게 화를 내지만 에타는 그를 제압하고 새 주인에게 넘깁니다. 주인은 자신의 하녀에게 량이 복종할 때까지 때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량은 동생을 버리지 않고 수호자를 깨웁니다. 자신 안에 유진이라는 이름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그는 집에서 뛰쳐나와 에타를 찾아 그의 형의 위치를 알아낸 후 돈을 훔친다. 형을 찾은 후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의 얼굴에 돈을 던져 얀을 즉시 치료하라고 말한다. 그날로부터 4년이 지났고 얀과 량은 많이 자랐다. 그들은 스스로 카르텔을 운영하며 유진의 도움을 받아 불량배들을 때려 눕히고 돈을 훔친다. 그들은 또한 노숙자 프로 버전으로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다. 어느 날 량은 자신이 집을 되찾을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간다. 얀 옆에 있었는데 악귀들이 창궐하고 무고한 영혼들을 사냥하는 빈민굴이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악귀들이 사방에서 날뛰며 순수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었죠. 얀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소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귀신들을 더욱 격분시켰고 결국 량의 영혼인 유진이 그의 초라한 모습을 구해야 했어요. 꼴사나운 녀석을. 량은 그 어리숙한 소녀에게 못생긴 동생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유진과 함께 귀신과 싸우러 갔어요. 귀신을 상대하러 콤보 기술을 사용해서 귀신을 밀쳐냈지만 귀신은 거대한 바위를 던져서 응수했어요. 그들에게. 다행히 유진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고 귀신을 날려버렸어요. 량이 그것을 바닥에 내던져 박살내기 전에 형제의 귀환 소식이 유에게 전해지고 그는 귀신 군대를 이끌고 마귀의 거리 입구에서 그들을 체포한다. 마귀의 거리 입구에서 량은 연에게 도망쳐 숨으라고 말하고 혼자 유와 맞선다. 유는 량을 공격하는 왕을 소환하지만 유진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를 막는다. 하지만 왕을 물리칠 만큼 강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다. 유는 그를 엄청난 패배자라고 비웃으며 그의 부모가 매우 강력한 악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밝힌다. 매우 강력한 악령에게. 이것은 량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는 그곳에 우울하게 머물러 있는 동안 다시 산통이라는 유의 상관에게 팔린다. 연은 숨어 소극적인 베타남처럼 안전을 위해 침묵하는 영혼. 소리 없는 소녀는 어떻게든 주변의 악령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지만 스트레스와 공포 때문에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한편 산통은 양을 에프스타인 섬 같은 영혼들의 섬인 죽음의 섬으로 데려간다. 5세에서 18세 사이의 아이들이 수호령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양에겐 시간이 없기에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치려 하지만 아령보다 수영을 못하는 녀석이었다. 강사가 그를 건져 올려 섬 안으로 들여보내자 그는 일단의 불량배들을 만난다. 강사가 그를 건져 올려 섬 안으로 보내자 거기서 그는 많은 깡패들을 만난다. 그는 유진을 불러 그들을 처리하려 하지만 이 섬에서는 스티븐 호킹처럼 영적 능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후 일진들이 그를 폭행하기 시작하지만 리오라는 백발 소년이 나타나 자신의 수호령 3명을 불러 일진들을 겁주고 쫓아냅니다. 리오는 양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 섬에서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도와 탈출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섬의 탑 꼭대기로 올라가고 거기서 리오는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높이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곳은 가짜이고 진짜 세상은 바다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가짜이며 진짜 세상은 바다 밑에 있다는 것을 밝히며 이곳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높이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새 친구를 믿고 바다로 뛰어든다. 그는 계속 가라앉다가 현실 세계로 무사히 나오고 거기서 한 어부에게 구조된다. 그는 히치하이킹을 해서 악마거리로 돌아오고 마침내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가 독재자가 되어 평범한 영혼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희망을 잃고 귀신이 되면 유는 그들을 오징어 게임에 참가시켜 가장 강한 자를 자신의 군대에 징집한다. 제로 볼륨 양은 여전히 연을 숨기고 있고 낡은 영혼 하나가 플레이보이 잡지 때문에 그들의 위치를 유에게 밀고 한다. 유의 귀신들이 그들을 찾아내고 연은 뇌를 귀신들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그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는 흰색 크레파스처럼 무력하며 액에 덮쳐진다. 한 귀신이 소년을 들어 올려 죽이려 하지만 양이 나타나 위기를 구하고 귀신을 발로 차버린다. 늦었다고 우는 동생에게 사과하는 동안 유진은 모든 귀신들을 물리친다. 갑자기 그들은 뇌에 딱딱거리는 소리 안에서 무언가를 알아채고 그녀가 두려움 때문에 어둠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연을 공격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량은 유진에게 그녀를 쳐서 물리치라고 명령한다. 가련한 연은 온화한 뇌가 귀신이 될 거라고는 믿지 않고 울기 시작한다. 량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지만 연은 그가 그녀를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양은 유진에게 그 여자아이를 놓아주라고 말한다. 그의 형제가 교훈을 얻도록 그녀가 다시 연을 공격하려 하자 그는 마침내 그의 형제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량은 유진에게 그 여자아이를 데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령하고 유진은 복종한다. 벙어리 소녀는 정화되면서 미소 짓고 가련한 연의 마음은 무너진다. 밤에 그들은 그녀를 위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꽃을 심는다. 야는 그의 죽음에 대해 량을 비난하며 그와 유진 그리고 다른 모든 영혼의 주인들을 증오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루이를 위해 복수할 것이며 언젠가 량을 이길 만큼 강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언젠가 말입니다. 량은 그의 감정을 존중하며 이번에는 그들이 너무 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을 위해 더 강해지러 떠납니다. 그들은 다리 아래에 있는 그들의 기지로 돌아와 드래곤볼과 나루토 만화를 읽으며 훈련을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형제들은 매일 훈련하며 함께 강해집니다. 매일 말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악마거리에 도착하고 연은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노인을 구합니다. 귀신들을. 그는 무술을 사용하여 귀신들을 쉽게 제압하지만 그들의 우두머리를 살려둡니다. 그래서 유에게 악마거리의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알릴 수 있도록 유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귀신 군대에게 침입자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침입자들을. 그도 싸움에 참여하기로 하지만 그의 게으른 엉덩이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연이 그가 보낸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유는 왕을 불러 그와 싸우게 하고 양이 나서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유가 왕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양은 춤 동작 없이 유진을 소환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영역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진이 왕을 물리치는 동안 양은 유를 제압하고 쫓아버립니다. 양은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이름표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갑자기 류가 2라운드를 위해 나타납니다. 그는 신성한 나무의 나무 껍질 조각을 꺾어 금단에 초콜릿처럼 먹는데 이로써 그의 모든 능력치가 100포인트 증가합니다. 그는 비제타의 초절 능력 모드에 돌입하여 다시 왕을 소환하여 아이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유진은 즉시 주인을 지키려 하지만 왕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지금 그가 한 방만 날려도 그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연이 아직 언덕에 있는 동안 유진은 어떻게든 주인을 살려냅니다. 류가 시내에 도착하여 공격을 계속하고 양과 유진은 맞서 싸우려 하지만 힘이 부족하여 킹에게 쉽게 패배합니다. 류는 부상당한 양을 들어 올려 마구 때리지만 그때 연이 나타나 그를 벽으로 차서 그의 형을 구합니다. 킹은 주인 곁으로 달려가 연과 다른 이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줍니다. 류는 부상은 없지만 이제 화가 났습니다. 싸움을 빨리 끝내기 위해 그는 신성한 나무의 껍질을 귀신들에게 먹입니다. 군대를 만들어서 훨씬 강해지도록 하려고 초능력을 가진 유령 하나가 형제들을 귀문 앞에서 발견합니다. 연이 공격하려고 달려들지만 그의 발차기는 유령에게 통하지 않고 유진이 그의 딱한 골을 구해줘야 합니다. 량은 귀문에서 나가려 하지만 연은 근육질 유령들이 도시를 불태우고 평범한 영혼들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남겠다고 선언하고 량은 그를 윌 스미스 뺨 때리기로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는 연을 문으로 데려가는데 연은 계속해서 그를 도망치는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량은 마지막에 그를 문 밖으로 내던지며 마귀 거리를 지키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기력이 다한 그는 유령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하고 심지어 계속 싸워 지친 유진까지도 유령들에게 압도당해 량은 유령들에게 붙잡혀 류의 집으로 끌려가고 류는 그의 형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량이 대답하자 류는 그를 벽에 내던지고 킹은 주인에게 소년을 신문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WWE처럼 가짜 주먹으로 량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류는 기뻐하며 량에게 형의 위치를 밝히라고 합니다. 류는 기뻐하며 량에게 그의 형의 위치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침묵하지만 유령이 나타나 류에게 연이 인간 세상에 있다고 알립니다. 류는 웃으며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소년을 데려오게 합니다. 문 밖에서 연은 마개로 다시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는 존재를 감지하지만 지옥문을 건너온 유령을 볼 수 없습니다. 그를 공격하려는 유령을 그는 자신이 존 신하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얻어맞습니다. 유령 시민은 그를 잡고 연은 그것에 피를 뱉어 보이게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은 갑자기 소화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수고 비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유령이 보입니다. 그는 싸우려 하지만 유령들은 여전히 그에게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유령의 얼굴 위에 올라타는데 음란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는 유령을 문으로 끌고 가고 곧 리오의 집에 도착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리오는 웃으며 소년에게 다가가고 소년은 아무런 경고 없이 그를 공격합니다. 리오는 옌과 장난을 친 후 그를 옆으로 차고 그가 다시 돌격해오자 주먹으로 그를 날려 그의 형 옆에 쓰러뜨립니다. 다시 공격해오자 리오는 그를 때려서 그의 형 옆에 쓰러뜨립니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갑자기 그에게 합동 공격을 가하고 그의 얼굴에 발길을 날립니다. 류는 좌절하고 자신의 영역을 방출하여 양을 밀쳐내고 손뼉으로 연을 기절시킨다. 그들은 계속해서 류를 공격하려 하지만 류는 매번 그들을 밀쳐낸다. 연이 일어나 류에게 자신이 정말로 싫어하는 건 마치 상상 속 친구가 현실인 것처럼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너 같은 영체와의 동거자들이라고 말한다. 류는 자신의 머리를 잡고 양이 구하러 달려오자 발에 걸려 넘어진다. 형제들은 몸싸움을 벌이고 유진까지 도와주려 하지만 진은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밖에서 계속 때린다. 류는 연을 비웃으며 영체와의 동거자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증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옌의 기억을 지우고 옌은 더 이상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를 증오한다. 그에 대한 증오심만은 남아있다. 기억을 잃은 옌은 형인 양을 공격하고 리오는 이를 쉽게 하려고 칼을 던진다. 이를 수월하게 하려고 양은 동생을 깨우려 하지만 소용없고 옌은 칼을 줍는다. 칼을 집어든다. 옌이 량을 공격하자 량은 공격을 피하고는 세 개의 뺨을 때린다.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옌이 계속 공격해도 깨어나라고 소리친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옌에게 량은 공개적으로 맞서 싸울 수 없고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다. 형제는 칼을 공중으로 던집니다. 하지만 연은 칼을 양쪽으로 차서 간발의 차이로 빗나가고 신성한 나무에 박힙니다. 근처에서 유진은 왕에게 패했지만
여전히 일어나 스승을 돕습니다. 류는 그가 자신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고 케인에게 그 영혼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유진에게 경고 사격을 하지만 그는 계속 걸어가고 다리와 등에 화살이 박히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양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한편 양은 연의 손에 심한 부상을 입고 땅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다. 연은 칼을 들어 그를 끝장낼 채비를 하지만 막 찌르려는 순간 갑자기 멈춰서서 울음을 터뜨리며 양에게 누구냐고 묻는다. 양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그의 형이라고 말하고 연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아직도 그를 기억해내지 못한다. 연은 함께 보낸 좋았던 순간과 나빴던 순간들을 떠올리려 한다. 연은 그의 말을 믿지만 그 순간 류가 뒤에서 나타나 연이 들고 있던 칼을 양의 심장에 꽂는다. 형제는 그 광경에 경악하고 연은 극심한 고통에 휩싸인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그때 갑자기 형이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항상 그를 재우면서 불러주던 자장가였고 그는 상상 속 손가락을 잡으면서 기억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양은 그 직후 죽고 연은 오직 울 수밖에 없습니다. 류는 그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고 그가 멈추지 않자 때리려 합니다. 때리려는 순간 정령의 기운이 번개처럼 그를 치려하지만 킹이 그의 목숨을 구합니다. 류는 그 아이가 평범한 인간이기에 정령의 기운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두 수호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연이 영역을 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수호령을 하나 이상 가질 수 있는 희귀한 무사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 이상의 수호령을 가질 수 있는 몸으로요. 이를 본 유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단의 보물을 사용하여 연을 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몸에 박힌 화살을 부러뜨리고 일어서서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상자를 꺼냅니다. 등 뒤에 감춰두었던 상자를 꺼내듭니다. 상자를 열자 생명을 희생해야만 발동되는 야마의 지팡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유물이 드러납니다. 생명을 희생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유물입니다. 지팡이가 강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유진은 남은 모든 정신력을 봉인을 해제하는 데 쏟습니다. 지팡이를 감싸고 있던 붕대가 풀리고 엄청난 양이 정신력이 7수호령의 형태로 분출됩니다. 시부추라는 이름의 영이 땅에 내려와 앞으로 연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유진은 몸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7영들에게 그의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해서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시부추와 다른 영들은 연에게 힘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제들처럼은 아니었고 연은 그들의 힘을 느끼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미 아침이었고 연은 동생을 땅에 눕히고는 복수를 위해 일어섰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슈추를 소환했다. 그들은 승산이 없다고 절망한 누 쪽으로 걸어가 그들을 향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킹을 시켜 소년을 공격하게 했지만 시부추가 킹을 막아서는 동안 연은 루에게 다가가 강력한 주먹으로 그를 날려 그의 집 안으로 처박았다. 연은 집으로 걸어가며 지팡이를 땅에 질질 끌며 지팡이가 닿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 루는 그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연은 계속 공격한다. 루는 주먹을 막지만 연은 그의 지팡이와 발차기 연속 공격으로 그를 친다. 연은 루의 움직임을 따라잡아 강력한 주먹으로 그를 친다. 루는 미니바에 부딪히며 쓰러진다. 루는 깨진 유리병을 찾아 연을 공격하지만 연은 지팡이로 그를 제압한다. 한 방에 끝낸 것이다. 연은 루 위로 뛰어올라 그의 얼굴을 계속 때리다가 지붕을 뚫고 나간다. 뚫고 나간다. 집이 불타 무너지면서 루가 지하실에 가두어 실험했던 악령들이 풀려난다. 풀려난다. 루가 문을 열자 악령들이 얀을 공격해 제압하고 얀은 자신의 힘을 풀어 집과 함께 모든 악령들을 날려버립니다. 그 순간 폭발을 목격한 추추와 킹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추추는 무너지는 잔해로부터 얀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킹은 루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추추가 거대한 막대 사탕을 들고 그들을 향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루는 거에 미쳐서 킹에게 자신과 싸우라고 명령하고 악령은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거대한 막대 사탕 곤봉에 그는 처참하게 얻어맞고 여축은 그에게 그만두지 않으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우라고 재촉하는 그의 목소리는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모든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그들 또한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귀신들에게 포위당하자 연은 킹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죽음 직전이지만 킹은 여의 곁으로 달려가 귀신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모든 귀신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모든 영역을 소진하고 형체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신을 잃고 그의 수호령이 사라지는 순간 미쳐버립니다. 그의 지도자임을 증명하는 목걸이가 그에게서 날아가자 서추는 그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로 결심한다. 마지막 순간에 연이 도착하여 서추가 그 불쌍한 남자를 짓누르는 것을 막는다. 그를 죽이는 대신 그는 그를 인간 세상으로 던져버리며 죽음은 그에게 너무 쉬운 벌이 될 것이며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밖에서 연은 큰 척하며 곧바로 반 죽여놓을 현지 갱들과 싸움을 건다. 안에서는 연이 무너진 잔에 더미에 앉아 형과 자신의 염주를 들고 양의 영혼이 귀신거리에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7일 후 저승의 지배자들은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기로 결정한다. 마계의 다음 지도자를 정하고 그들의 대표 산통을 그와 이야기하도록 보냈습니다. 연은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서추에게 그를 처리하라고 명령하지만 산통은 그를 멈추라고 말하며 자신이 귀신 세상을 대표하여 거래를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연은 양의 목소리를 듣고 뒤돌아서서 그의 형의 영혼을 봅니다. 그는 형을 안고 울기 시작하고 얼마 후 산통은 그에게 그가 이제 마계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연은 죽음의 섬으로 가서 수련을 완료하고 자신의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은 집을 지키기 위해 남고 감정적인 작별 후 동생에게 행운을 빌어줍니다. 그는 동생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연은 죽음의 섬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영혼이 되어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양보다 나이가 들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함께 악마거리를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10년 후 그들의 평범한 삶은 샤라는 여자 때문에 방해받게 됩니다. 10년 후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샤라는 여자의 등장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중국인 백수로 노동착취 공장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직업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취업 첫날 그녀는 매우 수상쩍은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바로 산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의 점성술 헛소리를 믿지 않으려 했고 험악한 음식 배달부에게 치였습니다. 그 배달부는 그녀에게서 돈을 뜯어내고는 트럭 운전사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럭 운전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제가 평생 동안 겪은 것보다 하루 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에서 말이죠. 밤에 그녀가 올리팬즈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긴급한 면접 제안 메시지를 받습니다. 긴급한 면접 제안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리석은 샤는 즉시 메시지에 적힌 주소로 달려가 악마거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악마거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뉴욕 뒷골목보다 훨씬 무서워 보였지만 그녀는 어리석게도 보이지 않는 힘의 장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몇 분 걷다가 자신이 큰일 났다는 걸 깨닫습니다. 애초에 면접 자리가 아니었고 그녀는 위험한 동네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체되어 다크웹에 팔리거나 납치되어 앱시안 섬으로 팔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말이죠.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지만 방향 감각은 어로 노조로의 완벽한 복사판 같습니다. 바보처럼 똑바른 길에서 길을 잃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유령과 부딪힙니다. 샤는 그것이 영화 소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령이 갑자기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뒤로 기어가다 보니 갑옷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자신과 유령들을 알아챘다는 것을 모릅니다. 유령들이 그녀를 넘어뜨리고 그녀를 공격하려고 다가오지만 갑자기 그들의 머리가 칼에 찔리고 쓰러집니다. 샤는 위를 올려다보고 거대한 싸구려 성기를 들고 있는 남자를 봅니다. 그는 그것을 밤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그의 형제는 옆에서 칼을 저글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기를 가진 남자는 다름 아닌 연으로 그는 성장하여 알파 메일이 되었습니다. 형인 양은 여전히 제자리인 반면 연은 도로로 뛰어내리고 착지하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더니 엉성한 삼류 액션으로 좀비들을 쓰러뜨린다. 한편 양은 샤에게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이곳이 일반인이 출입 금지된 지옥 같은 거리라는 것을 묻는다. 그리고는 자신의 형이 이곳의 수호자이자 불의 힘으로 유령들을 사냥하고 있다고 말한다. 샤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아침에 우버이츠 배달을 했던
배달부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도 그녀를 알아보고 두 사람은 서로 언쟁을 시작한다. 야는 자전거 수리비를 여자애가 내야 한다고 하고 만약 현금이 없다면 3,000원짜리 과카몰리도 괜찮다고 한다. 샤는 그를 착취자라고 부르며 욕을 퍼붓고 그 사이에 유령들의 큰 아버지가 나타난다. 야는 두목을 알아채고 그에게 맞서러 간다. 그는 두목이 말도 할 줄 아는 고위급 유령이라는 것을 알고 놀란다. 두목은 자기 군대가 이 거리를 장악하러 왔다고 말한다. 야는 그를 비웃으며 암컷 카멜레온이 그보다 더 웃기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지옥 거리 중에서 악마 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선언한다. 위험한 놈이야. 그는 이곳의 지도자이며 아무 귀신이나 와서 그의 영역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와서 그의 영토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영역을 모으지만 여는 거대한 무기로 먼저 공격합니다. 귀신 보스는 그를 밀쳐내고 그에게 돌진하지만 여는 재빨리 피하고 그의 뒤로 이동하여 근처 집으로 그를 날려보냅니다. 보스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고 다시 연에게 돌진하며 빠른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여는 그보다 빠르고 다시 한번 그의 뒤로 이동하여 그를 차서 날려버립니다. 둘은 계속 격돌하고 힘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유령 보스가 얀을 날려버릴 기회를 잡습니다.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 하지만 얀이 지면에 자신의 봉을 부딪히면서 그 주위에 불덩이를 만들어 유령의 공격을 막고 무기를 파괴합니다. 얀은 재빨리 그의 뒤로 이동하여 근거리에서 포격을 가합니다. 샤는 그의 힘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나사가 다리 사이로 화성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이고 얀은 능글맞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뱀이 불길에서 나타나 그를 공격하며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유령 보스는 팔을 뱀으로 변형시켜 최후의 공격을 퍼붓고 얀을 공격하며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계속 공격하며 얀을 몰아붙이지만 얀은 뱀을 잡아 휘두르는데 매일 밤 저의 모습과 꽤 비슷하군요. 얀은 유령 보스를 건물에 내던지지만 그 때문에 방심하게 됩니다. 경비원. 거대한 뱀이 아래에서 공격하고 얀이 공격을 피하려는 순간 유령 보스가 위에서 공격합니다. 유령 보스가 다시 얀에게 달려듭니다. 차고 뱀으로 공격하고 세 층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콘크리트. 유령 보스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의 보스는 자신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가장 큰 뱀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고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녀와 소년, 그리고 샤를 죽이는 것을 즐기라고 명령합니다. 샤는 그들이 정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녀는 무너진 잔해에서 마치 장의사처럼 나타나는 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보스에게 지옥거리의 수호자로 인간을 선택하는 것은 유령 세계의 지배자들이 인간에게만 가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란 수호령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며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수호자가 됩니다. 무적이다. 얘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수호령을 풀어낼 수밖에 없다. 그의 수호령을 그는 거대한 불꽃 기사 여포를 소환하고 그의 거대한 막대 사탕을 휘두른다. 얘는 여포에게 귀신을 처치하라고 명령하고 여포는 즉시 무거운 곤봉으로 귀신을 짓눌러 버린다. 그의 무거운 철퇴로 공격의 충격이 너무 커서 길을 무너뜨리고 길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날려버리고 바닥에 용암 구덩이를 만든다. 남은 귀신들은 너무나도 공포에 질렸고 예니 이 거리는 이제 그의 것이라고 선언하자 그의 영역에서는 모두 그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샤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절하고 쇠사슬에 둘러싸인 눈 한 쌍이 자신을 바라보는 꿈을 꿉니다. 그녀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깨어나고 자신이 여전히 지옥거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놀라서 자신이 죽었는지 묻지만 여는 아직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지옥거리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영적 장벽으로 보호된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거리의 지도자는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뇌를 태워 식물인간으로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뇌를 태워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는 초능력을 발휘하며 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앞으로 그녀에게 부드럽게 대해줘.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를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인간이 지옥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영혼을 불러들이고 수호령과 교신할 수 있습니다.
연이 샤워에서 어떤 영적 기운도 감지하지 못하자 그는 에어프라이어를 꺼낼 참이다. 그녀가 그에게 핸드백을 던질 때 그녀의 머릿속은 그는 화가 나서 그것을 집어던졌고 그녀의 서류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녔고 이상한 검은색 카드가 연의 책상에 놓인다. 그는 그것을 읽고 형에게 보여줍니다. 연은 샤오가 수상쩍은 점쟁이로 기억하는 산통의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자기가 전에 만났던 은행원 야는 의심을 품고 샤에게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확히 설명하라고 한다. 샤는 면접 제안을 받았던 메시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형제들은 그것이 산통이 보낸 초능력 메시지이며 그 소녀가 어느 정도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여자아이는 어느 정도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얀 또한 산통과 해결해야 할 앙금이 있었고 샤가 그의 장난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알고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한다. 집으로 그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오토바이에 타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흔들림을 느낄 수 있도록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한다. 내가 브레이크 잡을 때 흔들림이 느껴지도록 그들이 길을 나서자 샤는 지옥거리가 온 도시임을 알게 됩니다. 야는 처음에는 단 한 개의 거리였지만 인간의 수가 늘어나면서 영혼의 수도 늘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저승세계의 통치자들은 영혼들을 저편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하지만 엄청난 인구 문제 때문에 영혼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서 많은 영혼들이 희망을 잃고 지난밤에 만났던 귀신들처럼 악령이 됩니다. 양과 같은 지도자들의 의무는 악령들이 평범한 영혼들과 인간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영혼들과 일반 사람들을 그는 그녀에게 다중우주론에 대한 엄청난 이론과 수십억 개의 지옥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 같은 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샤는 그에게 어제 소환한 거대한 영혼에 대해 묻고 연은 그녀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를 소환합니다. 다시 한번 그녀에게 과시하기 위해 추추는 다른 차원의 고스트 라이더처럼 거대한 불타는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우주. 연은 강력한 수호령을 가진 인간만이 지옥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그 후 사후세계에 진입할 우선권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는 날보다 더 긴 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그 지역에 많은 유령들이 배회하고 있어서 그는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야는 샤에게 지옥거리가 자신의 집인 언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언덕에서 멀어질수록 귀신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고 말한다. 그는 귀신떼를 뚫고 직진하면서 샤에게 자신을 꽉 잡으라고 말한다. 오른쪽 왼쪽으로 귀신들을 날려보내면서 추추는 그의 주인이 쓰러뜨린 귀신들을 모두 마무리하며 그를 바짝 따라간다. 그러고 나서 야는 급하게 왼쪽으로 돌아 뉴욕의 평균적인 욕실만큼 폭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선다. 오토바이는 간신히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계단에 착지한다. 계단에. 아마도 야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등 뒤에서 두 개의 공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쾌감을 느꼈고 그대로 앞의 벽으로 돌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샤는 이것이 에제캐드를 얻는 어리석은 방법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리포터식 마법과 같은 것이었고 자전거는 벽을 통과하여 도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야는 샤를 집에 데려다주고 그는 단순한 감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사꾼이니까요. 그는 장사꾼입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자신을 거리로 보낸 산통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이기도 한지 묻자 야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산통은 귀신들의 통치자들에 의해 인간계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세계가 고차원 영체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인간을 찾고 있습니다. 샤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연은 자신의 손에 무언가를 쓰고 그에게 보여줍니다. 샤는 빛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지만 지나가는 학생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연은 초능력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썼고 고차원 영체의 숙주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샤의 내면에 고차원 수호령이 잠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샤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영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한 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은 샤에게 다시는 악마거리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나 산통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 남자가 귀신 세상의 지배자들이 보냈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가 아는 건 악마거리가 그의 영역이라는 것뿐이다. 그 말을 듣자 샤는 바지가 흠뻑 젖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떠나가는 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밤에 샤는 자신이 고차원 수호령을 가지고 있지만 평범하게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만 생각했다.
그녀는 이 문제에 시달리다가 수호령을 깨우는 100일까지 방법을 구글링하기로 결심했지만 관련 없는 광고와 사기 웹사이트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앞에서 낯간지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울, 자신이 마법소녀인 줄 알고 수호령을 불러내려 하지만 물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워레인저 대사부터 익스펙토 페트로눔까지 온갖 방법을 다 해보지만 결과는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드러누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루저라고 자책하며 얀을 떠올리며 상상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얀이 수호령을 소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밤에 다시 악마거리로 갑니다. 다행히 그녀의 뇌세포 하나가 휴가에서 돌아왔고 유령들이 다시 때로 덤빌까봐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시아는 모험적인 삶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며 그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살다가 죽는 무명의 엑스트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구직 박람회에 가서 약간 잘생긴 채용 담당자에게 몰래 뭔가를 건네주고 마침내 합격한다. 밤에 그녀는 첫 직장을 얻었다고 축하하며 이력서 사본들을 버린다. 그리고 그중 산타 전단지를 발견하고 이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하지만 그 팜플렛은 터미네이터 영화 시리즈에 나올 법한 로봇에게 곧장 전달되고 그 로봇은 거기서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로봇은 주변을 스캔하여 그 에너지가 시아의 창문에서 온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체포하기로 합니다. 시아는 자기 방에서 우리 대부분이 잠들기 전에 하는 것처럼 상상 속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 터미네이터 로봇이 나타납니다. 시아는 로봇을 보고 깜짝 놀라지만 순식간에 로봇이 그녀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입니다. 로봇은 시아를 숨 막히게 하면서도 선정적인 방식은 아니고 그녀에 대해 특이한 점을 스캔합니다. 로봇이 그녀를 제거하려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로봇의 머리를 잡고 달걀처럼 으깨버립니다. 여는 바닥에 쓰러지고 자신을 구한 사람이 바로 그 형편없는 점쟁이 산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망할 점쟁이. 산통은 그녀에게 크라운이라는 조직이 그녀의 수호령을 훔치려고 터미네이터 로봇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지만 여러 대의 로봇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로봇들이 그녀의 방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산통은 로봇들과 싸울 준비를 하며 망토를 벗어던지고 시아에게 즉시 악마거리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악마거리로 당장 도망쳐. 산통이 로봇들과 싸우는 동안 그녀는 도망친다. 시아는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지만 이미 로봇들이 있었고 그녀는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기에는 너무 게을러서 위로 달려가 지붕에 도착한다. 대신 그녀는 그곳에 자신을 바리케이드하지만 로봇들은 스파이더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올라온다. 로봇들이 그녀를 포위하고 그때 지붕 문이 또 다른 로봇과 함께 열린다. 나오면서 다행히 산통이 그것을 재빨리 제압하고 다른 로봇들을 공격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아를 안전하게 지킨다. 하지만 그에게도 너무 많은 로봇이라 제압할 수 없고 그와 시아는 옥상 가장자리에 몰립니다. 시아는 그에게 어떻게 할지 묻고 그는 단순히 그녀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녀가 중력찬 때문에 이슈카대 세계로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행히 그녀는 창문 청소용 승강기에 떨어지고 산통은 줄을 잘라 그녀를 빠르게 내려보냅니다. 그가 줄을 잡고 있었기에 그녀는 충격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산통은 그녀에게 악마거리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안전할 테니까요. 시아는 자신을 향해 기어오는 로봇들을 한번 보고는 달아납니다. 자신을 이 난장판에 밀어 넣은 수호령을 욕하면서 그녀는 심지어 트럭군이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애니멀스에서 최초로 무적의 트럭군을 물리친 여성이 되었어요. 시아는 땅바닥에 떨며 몸을 떨고 있는데 산통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수호령이 트럭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말해요. 곧 그들은 욕의 거리 한가운데 있는 연애 집에 도착하고 산통은 시아에게 지금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해요. 량이 그녀를 맞이하고 시아는 그의 바보 같은 오빠와는 달리 신사답다고 칭찬해요. 마침 연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시아가 자신의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의 집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돌아왔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여기에 왔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을 데려온 산통을 가리킨다. 그 후
리앙은 집 앞 신성한 나무에 묶인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표를 시아에게 보여주고 산통은 얀에게 소녀를 훈련시키라고 부탁한다. 그는 자기는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소녀가 훈련이 필요하면 죽음의 섬으로 가라고 거절한다. 하지만 산통은 죽음의 섬이 앱스타인 섬과 같은 규칙을 따르고 시아는 거기에 보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대화의 옛날 부분만 듣고 격분하기 시작한다. 나이를 여자답지 않게 말한다고 연을 나무랐다. 자신은 아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아이들처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통은 그들의 다툼을 말리고 연에게 시아를 훈련시키고 싶지 않더라도 시아가 왕관에게 쫓기고 있으니 당분간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관 때문에 그는 예전보다 더 강력해진 악령의 수가 증가한 것도 왕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전보다 강력해진 악령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왕관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통은 이것이 귀신 세계와 그 지배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며 지도자로서 연이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만 하려 했기 때문에 애초에 귀신 세상을 위해서 한 거야. 그는 단지 악마거리가 자신의 고향이었기에 지키고 싶었을 뿐이고 이 일을 위해 어떤 짓도 할 생각이 없어. 죽은 고기를 빨아먹을 생각은 없다고. 야는 시아의 유모가 되기를 거부하고 시아는 자신이 모든 집안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라고 화를 낸다. 자기가 모든 종류의 집안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쏘아붙였다. 글쎄, 그녀는 가장 오래된 수법에 걸려들었고 야는 그녀에게 여기에 머물고 싶다면 무구파녀로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 계속 있고 싶다면 무구파녀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하녀처럼 차려입고 자신과 그의 형제를 시중들게 함으로써 변태적인 환상을 해소한다. 형제를 시중들게 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야는 필요할 때마다 종을 울린다. 그녀에게서 심지어 자기 음식 배달 일까지 그녀에게 떠넘기고 그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싶어 했지만 시아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양까지도 형에게 그 여자아이를 인간 세상으로 내보내는 건 위험하다고. 왕관이 그녀를 찾고 있으니 말이다. 얘는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무슬모라고. 마치 내 부모님이 나를 부르듯이 말이다. 시아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하녀 유니폼을 찢어버리며 돈이 필요하면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얘는 탐욕스러워져서 높은 집세를 부과하기로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아무것도. 자기 도시의 집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월세로 $100를 요구해요. 시아는 놀라서 $200를 주고 그 돈을 받자마자 여는 즉시 여성스러워지며 그녀를 시중들기 시작해요. 상황이 역전되었고 이번에는 그녀가 종을 쳐서 그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하루가 끝나자 여는 지쳐있고 냥은 그가 자신의 몸을 단 $200에 팔았다며 비웃어요. 마치 올리펜스처럼. 그러고는 왜 왕실이 그 소녀를 쫓는지 묻고 산통을 불러 답을 얻으려 해요. 시아의 강력한 수호령과 불로초 때문이라고 답해요. 정신이 되살아납니다. 영약은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고 산통은 연에게 시아의 수호령을 불러내어 그녀의 호의를 얻으면 몇 방울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연이 되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연은 산통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지만 그것은 시도해 볼 만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시아는 일어나자마자 종을 쳐서 연에게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 그가 나무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종소리가 들리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러운 헝겊구러미를 던져주며 훈련을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지금부터 그녀의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이다. 그는 곧바로 그녀를 다리 아래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그가 과거에 살던 곳이다. 야는 시아에게 물속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숨을 참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몇 초 만에 헐떡이며 물 위로 올라온다. 시아는 여자라는 점을 이용해 여자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야는 허브, 인터넷에서 몇 번 검색만 해봐도 그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즉시 알 수 있다고. 그는 그녀에게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수호령을 부르고 싶다면 제대로 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수호령을 부르고 싶다면 다음 훈련 단계는 무거운 거북이 등껍질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모든 두 번째 애니메이션에서처럼 엄지손가락을 무는 법을 가르칩니다. 뭔가를 소환해야 할 때 말이죠. 다음으로 시아는 블랙클로버의 아스타의 검을 휘두르는 연습을 하고 그 후에는 노로노와 조로가 되는 훈련을 합니다. 나중에
야는 그녀에게 머리로 나무를 부수는 법을 가르치지만 그녀가 부순 것은 코뿐입니다. 뿐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시아는 기진맥진하지만 리앙은 그녀에게 이것이 성서에 적혀있는 대로 올바른 훈련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시아는 진지한 쿵푸 교본을 찾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그녀가 얀이 원피스와 드래곤볼 만화를 참고하여 자신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그녀는 즉시 산통에게 전화해서 마치 케어렌처럼 불평하며 얀이 만화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만화를 보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며 큰 문제라고 불평하지만 산통은 얀의 편을 들며 교육 방식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아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며 산통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산통에게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산통은 인근에서 목격된 도망친 범죄자를 찾는 위험한 임무 중이라며 거절합니다. 근처에서 목격된 도주 중인 범죄자를 찾는 임무 중이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얀은 그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산통이 범인의 이름이 롱다오라고 말하자 그와 그의 형제는 부모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들의 부모를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산통은 목격 정보가 아마 가짜 뉴스일 것이고 애써 찾아봐야 진짜 롱다오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진정시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뜨고 시아는 그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시아는 얀이 하는 말이 모두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며 그가 하는 말이라고는 목표를 믿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거부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짜증을 받아주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는 저런 희망 없는 루저를 돕고 싶어 하지 않고 시아는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현실을 일깨워 준 적이 몇 달 만이라 놀란다. 몇 달 만에 누군가 그녀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밤에 그녀는 그 일만 생각할 수 있었고 갑자기 멀리서 굉음이 들린다. 시아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 일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간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러 간다. 량은 악령의 공격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러 같이 가자고 한다. 그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그것 또한 훈련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는 그녀 같은 짐은 데리고 다닐 필요 없다며 양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려간다. 시아는 화가 나서 순전히 심술로 그를 따라가기로 한다. 양과 리앙은 거대한 붕대를 감은 백조를 가지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다. 그는 뛰어내려 수호령인 서출을 소환하고 하나하나 유령들을 닦기 시작한다. 바닥을. 그런 다음 야는 하늘 높이 뛰어올라 유령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하는데 오펜하이머와 사케의 영상을 보여준다. 그가 내려오고 불이 꺼지자 한 유령이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리앙이 단검으로 제압한다. 그러고는 형과 합류하여 그들을 공격하는 유령들의 수준과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산통이 말했듯이 왕관과 관련이 있고 량은 마귀 거리 방어력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량은 여는 다음 무리의 귀신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시아 탓으로 돌리고 곧 시아도 그곳에 와서 그가 싸우는 것을 봅니다. 시아가 다리 사이로 아마존 강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낄 때 량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오빠가 항상 그렇게 강했던 것은 아니고 강력한 여포가 항상 그의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귀신 하나가 그들의 뒤에서 다가오자 량은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시아에게 몸집이 진정한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방금 쓰러뜨린 귀신의 검을 집어들고 주변 귀신들을 공격하여 시아에게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검으로 몇몇 귀신을 쓰러뜨린 후 검을 버리고 발차기를 사용하여 싸웁니다. 귀신들은 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고 리앙은 쉽게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귀신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모르는 시아에게 달려가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충고하며 자신을 믿고 노력하면 어떤 만화를 따라 하더라도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가족 내력인가 봅니다. 시아는 리앙도 남자다운 구석이 있다고 느낍니다. 리즈의 재능은 유전인가 봅니다. 시아는 리앙에게서도 남자다운 면모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다. 곧 얘는 모든 귀신들을 처리하고 하루 일을 마친다. 다음 날 시아는 온 마음을 다해 훈련을 재개하고 이제 한 번에 3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다. 얘는 기뻐하며 그녀가 영적 수호자 소환 훈련을 할 준비가 되었노라고 선언한다. 후에 시아가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봉인된 수호령을 다시 한번 흘끗 본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려 하자 그녀는 바지를 지리고 명상을 깬다. 영적 수호자를 나중에 시아가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할 때 그녀는 그녀의 봉인된 수호령을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려 하자 그녀는 소변을 지리고 명상을 깨버린다. 양이 그녀를 도와주러 와서 그녀의 수호령과의 만남에 대해 묻는다. 수호령이 갔어요. 그녀는 수호령이 심술구져 보였다고 대답하고 리양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수호령들은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시아는 그가 전에 트럭쿤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것을 즉시 떠올립니다. 그녀는 수호령을 화나게 할 만한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얀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얀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그가 최근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리양은 그가 롱다오라는 범죄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얀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지도자들에게 연락하여 롱다오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얀은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며 다른 지도자들에게 연락하여 롱다오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와 친분이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그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이 사건이 귀신 세계에 관할 건에 속하므로 그에게서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유령 세계 관할. 얀은 규칙과 권위에 약함으로 롱다오를 계속 찾아다니며 수호자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주유소 직원에게 묻는 순간 왕족의 일원이 로봇을 통해 그를 감시합니다. 로봇을 통해 그는 시아의 경호원이 그녀 곁에 없으므로 이것이 시아에게 접근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그의 로봇 앞을 지나가는 순간 연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서 오래전부터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눈치챘기에 로봇 바로 뒤로 갑니다. 연은 로봇의 머리를 뜯어내고 산통도 근처에 숨어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가까이에 그는 산통에게 왜 롱다오를 찾는 대신 자신을 쫓는지 묻고 산통은 연이 이미 그의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롱다오는 연의 부모님을 죽이고 그를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 없이 배트맨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제 그에게 복수하려 합니다. 산통은 10년 넘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가 연의 부모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는 시아를 왕실로부터 보호하는 데 집중하길 바라죠. 그들이 시아에게 너무 다가오려고 하니까요. 산통은 그 조직이 초능력 없이 지옥거리에 침입할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로봇 시스템을 해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로봇 말이죠. 그는 지옥거리의 작동 방식을 잘 아는 왕실 관리와 연결됩니다. 그 관리 말이에요. 산통은 그에게 싸움에서 이름을 숨기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악당은 그저 웃어넘기며 이미 자신이 승리했다고 말한다. 그는 얀에게 시아는 그의 악마거리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들어갈 수 없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아는 밤에도 여전히 명상을 하고 있다. 량은 그녀에게 그의 형을 걱정해서 잠 못 이루는 것이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그녀는 왕관이 자신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얀이 없는 동안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량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설득하지만 그녀는 걱정을 멈출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수호령 문제가 왕관과 그리고 롱다오라는 범죄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량은 그녀가 요리하게 내버려 두려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날아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들 쪽으로. 시아는 엉덩방아를 찍고 량은 거대한 거미 요괴를 상대하며 그녀 앞에서 경계합니다. 그는 소녀에게 집으로 돌아가 남자가 그녀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페미니스트가 되려 합니다. 하지만 량의 한 번의 공격이 그녀 뒤의 바위를 반으로 자르고 그녀는 재빨리 집의 안전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집 안으로 안전하게 달려갑니다. 거미 요괴가 량을 공격하자 량은 가볍게 점프해서 피한 뒤 번개가 깃든 칼을 던집니다. 칼이 요괴에게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내지만 그 정도로는 요괴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그러자 거미는 거미줄을 량에게 발사하고 량은 피하지만 그것은 칼보다 날카롭고 강력하여 벽을 꿰뚫습니다. 시아에게 시선이 팔린 틈을 타 거미는 다시 거미줄을 량에게 발사합니다. 하지만 량은 정면으로 맞서기로 합니다. 그는 거미줄로 돌진하여 번개 칼로 찢은 후 요괴를 공격하지만 결국 창고로 날아가 버립니다. 시아가 그를 돕다가 거미줄에 걸리고
이를 지켜보던 왕관을 쓴 관리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웃습니다. 그의 승리를 확신하며 웃습니다. 연은 아직 승부가 난 것이 아니라며 절박한 상황이 사람들의 진정한 힘을 이끌어낸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거미가 시야를 거미줄로 감싸 입을 막자 비웃으며 그녀가 수호령을 소환할 수 없도록 합니다. 연은 어차피 여자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말한 잠재력은 자신의 형제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리앙이 수호령 소환 기술을 사용하여 탕리오유라는 스팀펑크 기사를 소환합니다. 그는 거미 악마에게 달려들어 단칼에 팔을 베어낸다. 그의 영혼이 강력한 주먹을 날리기 전에 거미는 이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등에 있는 알들을 모두 사방으로 풀어 싸움을 돕는다. 량은 그에게 이것만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영혼인 류유에게 명령하고 류유는 휴대용 미사일 발사기를 소환한 후 주인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은 날아올라 충돌하여 영적 회로를 생성한다. 량은 자신의 최고의 기술로 싸움을 끝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아래에 모여있는 거미와 새끼들에게 번개 공격을 퍼붓는다.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연쇄 폭발이 발생하고 마당은 내 동네 도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샤오는 이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쟁이는 영혼의 숙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수호령을 불러냈으니까요. 진실은 곧 밝혀졌습니다. 영혼이 무릎을 꿇고 리앙이 그 영혼의 배터리를 꺼냈습니다. 그는 샤오에게 그것이 영적 에너지로 작동하는 메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터미네이터 로봇과 같은 종류일 것입니다. 샤오는 수호령도 없는 어린아이가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에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수호령이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 자신을 위해서도 메카를 만들어 달라고 량에게 부탁한다.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 량은 여자가 그런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것은 위험하고 게다가 그것은 하급 악마에게만 효과적이라고 대답한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급 악마에게만 효과적이라고 덧붙인다. 량은 메카의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수호령은 주인과 함께 성장하고 더욱 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인과 함께 성장하고 더욱 진화할 수도 있다고 한다. 샤는 납득하지 못하고 메카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연과 산통이 그곳에 도착한다. 갑자기 연과 산통이 나타난다. 연이 슈이추의 도움을 받아 집의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산통은 샤에게 수호령은 싸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수호령은 싸우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주인에게 친구이자 끊임없는 조력자와 같으며 소환될 수 있는 것은 상호 존중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뿐입니다. 일단 영혼이 소환되면 주인과 더욱 가까워지고 함께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산통은 그러고 나서 샤에게 크라운이 그녀의 수호령을 노리는 이유는 그 영혼이 특별하기 때문이며 악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곧 소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샤는 초조하게 수호령 앞에 설 때마다 무서웠고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산통은 궁금해하며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지 묻고 샤가 자신의 영혼이 사슬에 묶여있다고 말하려는 순간 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다. 그녀는 노력이 부족한 실패자라서 영혼을 불러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녀의 훈련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그녀는 불평하지만 그는 악마거리 방어의 약점을 왕국이 알아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얀은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국경을 지킬 수 없고 조만간 거미보다 더 강력한 생물을 보내 그녀를 잡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얀은 시야의 훈련 강도를 높이고 그녀는 수호령을 소환하는 의식을 계속한다. 곧 그녀는 당황하고 그와 다투기 시작한다. 그녀는 곧 부끄러워하며 그와 말다툼을 시작한다. 그녀는 얀에게 과장된 손짓 없이 어떻게 영을 불러낼 수 있는지 묻고 그는 자신의 영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고 많은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 제스처는 초보자들이 영적 힘을 제어하여 영을 불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그는 이미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한편 얀과 산통은 그들의 행동에 탄식한다. 산통은 소녀를 데려온 것이 단순히 그녀의 훈련 때문만이 아니라 얀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는 얀이 얼마나 조급한지 알고 있으며 게다가 그는 자신의 힘과 자존심에 눈이 멀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량은 그에게 과거의 행동을 만회하기 위해 이러는 것이냐고 묻고 산통은 과거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샤가 왕실에서 찾기 전에 수호령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왕실이 그녀를 찾기 전에 시간이 좀 지난 후 연은 샤에게 구식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좀 더 과감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이 트러쿤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연은 서춘을 소환하여 소녀를 데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시아의 저항은 소용없었다. 서추가 그녀를 들어 올려 주인을 따라 악귀거리 끝까지 갔다. 그곳이 피에 굶주린 귀신들이 많아 훈련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연이 말했다. 불쌍한 소녀가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연은 그녀를 두고 서추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달아났다. 시아는 공포에 질렸고 그 공포는 그녀에게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순식간에 연의 자전거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귀신들에게 죽고 싶지 않았고 연은 그녀의 수호령이 반드시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귀신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았고 그는 그녀의 수호령이 틀림없이 그녀를 지켜줄 거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귀신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는 그녀의 수호령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수호령이 반드시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왕관 조직이 그녀를 찾아냈을 때 분명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연은 서추에게 그 여자를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하고 멀리 달아난다. 샤 주위에 귀신들이 몰려들자 서추마저 떠나 포탈을 통해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녀는 공포에 질려 영을 부르는 제스처조차 취할 수 없다. 다행히도 연, 량, 삼통이 모두 근처에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대비할 수 있다. 귀신들이 샤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귀신들을 피하고 쫓아버리려고 최선을 다한다. 귀신들이 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녀는 귀신들을 피하고 쫓아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귀신 하나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고 다른 귀신들은 그녀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땅에 량은 즉시 그녀를 돕고 싶어 하지만 연은 그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샤는 매 순간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수호령이 깨어나 그녀를 구하려는 순간 갑자기 연과 다른 두 남자가 뛰어들어 귀신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들은 샤의 수호령을 감지하고 그것이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기에 개입했습니다. 그것은 심장 사슬이라는 것에 묶여 있었고 오직 샤만이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녀 혼자서는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야는 그들이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양과 삼통은 차를 마시는데 삼통은 시아가 시간 내에 마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집 밖에 있는 신성한 탑 나무의 가지를 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는 그 나무가 자기 가족의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할 생각이 없다며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바로 그때 시아가 와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습니다. 삼통은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만약 그녀가 그 나무의 어떤 부분이라도 대기 중에 영적 기운을 흡수하는 신성한 탑나무,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영적 힘의 폭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연이 이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고 연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샤는 나무가지를 당장 먹고 싶다고 말하지만 연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가 항상 지름길만 찾고 수련은 피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데 마치 억만장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격분하며 자신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연은 그걸 못 본다면 장님이나 마찬가지지. 그는 그녀의 말을 그저 변명으로 치부하고 완전히 그녀의 말을 끊어버린다. 삼통이 그들의 싸움을 멈추게 하고 연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그날 밤 연이 침대에 누워있자 량은 그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잊고 그 절망적인 소녀에게 탐나무 가지를 먹게 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힘이 그들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간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량은 그의 이유를 이해하지만 아마도 샤가 그 힘의 급증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를 믿지만 연은 그렇지 않다. 한편 샤는 혼자 언덕 끝에 앉아있는데 삼통이 방해한다. 그녀는 삼통을 무료 치료사로 여기는데 그가 자신의 모든 문제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샤는 예니 전에 했던 말 이후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정말 겁쟁이라고 생각한다. 삼통은 그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결과를 얻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샤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그는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니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한다. 그의 대답을 듣고 그녀는 더욱 낙담합니다. 과거에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녀는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기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통은 그렇게 떠나고 잠시 후 샤는 신성한 탑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나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녀는 나무 주위를 돌다가 영과 그의 오빠의 이름표를 발견합니다. 형제의 이름표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앞서 그의 가혹한 말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녀는 그 말들을 무시하고 신성한 탑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훔치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 말들을 무시하고 신성한 탑나무의 가지를 꺾어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오르며 인생의 모든 실패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거의 80%에 달하는 실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샤가 나뭇가지에 닿자마자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잠기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수호령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녀의 선택에 만족합니다. 창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여는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 후 그는 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요괴걸이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고 량이 뒤따르고 삼통까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늘에 열린 차원의 문을 발견하고 샤를 납치하려는 크라운의 남자를 알아봅니다. 샤가 모든 로봇들과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로봇들에게 악마거리를 침투하여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소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로봇들은 거리에서 마구 돌아다니며 AI가 인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바보들을 괴롭힙니다. 결코. 모두들 로봇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샤와 리앙은 크라운이 어떻게 하늘의 포털을 열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서출을 소환하여 포털을 닫으라고 합니다. 리앙도 행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여는 그에게 뒤에 남으라고 말합니다. 샤를 지켜. 영과 서추는 로봇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빠르게 제압한다. 로봇들은 연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는 스틱맨 레전드 콤보로 여러 로봇들을 한꺼번에 쓰러뜨린다. 곧 그는 하늘의 포털에 가까이 다가가고 안을 들여다보니 크라운이 다른 지옥거리를 이용해 악마의 거리에 침투한 것을 알게 된다. 그가 포털에 가까이 가서 파괴하려는 순간 저 멀리 또 다른 포털이 열리는 것을 본다. 연이 로봇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는 서추에게 두 번째 구멍으로 가서 고치라고 말한다. 그가 이것을 처리하는 동안 언덕으로 돌아온 샤는 연이 위험에 처했다고 걱정하며 산통에게 도와달라고 재촉하지만 양은 그의 형이 꽤 강하다고 말한다. 그는 하늘에 두 개의 포털이 있다 하더라도 연이 침입자들을 처리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자승자박에 빠지고 세 번째 포털이 그들 근처에 열린다. 샤는 더 이상 연에게 맡길 수 없어 산통에게 자신이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하며 그를 세 번째 포털 쪽으로 민다. 새로운 포털을 발견한 연은 모든 힘을 다해 끝내기로 결심한다.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는 거대한 무기를 사용하여 봉인된 불을 풀어놓고 자신을 공격하는 로봇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불꽃을 뿜어내며 모든 로봇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들의 보스에게 도전합니다. 보스는 그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쥐처럼 도망치면서 더 많은 로봇을 보냅니다. 연, 서추, 산통이 세 방면에서 싸우는 동안 샤는 그들만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은 포털이 열리는 패턴을 알아채고 다음 건 그들의 집 바로 뒤에 열릴지도 몰라요. 그는 옥상에 올라가 자신의 메카 정령, 요를 소환하여 적들을 위한 함정을 설치합니다. 적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요. 그의 예측은 너무나 정확해서 모든 판타지 스포츠 리그에서 최고 상을 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매번 말이죠. 그의 집 바로 옆에 포털이 열리고 양은 자신의 정령에게 궁극기로 그들에게 천둥을 쏟아붓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로봇들이 악마거리에 들어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들의 기지에 있는 로봇들을 공격합니다. 악마거리에 말이죠.
산통 또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량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여포도 자신의 쪽에 남은 마지막 몇몇 로봇들을 물리치고 연이 마지막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의 전투에서 승리한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 모든 것을 무용지물처럼 지켜보던 하오는 자신이 도울 수 없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량이 앞으로도 계속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위로하려 하자 그녀는 더욱 우울해졌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녀는 늘 남자들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오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말하고 연이 마침 그곳에 도착하여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의 말이 옳다고. 그는 그녀가 인간 세상에 머물기에 너무 약해서 욕의 거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영혼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엔 너무 늙었지만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약하고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였던 샤는 연이 자신을 늙었다고 부른 후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통까지 와서 그 묘한 커플이 또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 다 그가 자신들을 엮으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는 이번에 침입자들을 물리쳤지만 왕족이 마음대로 마귀 거리를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연은 다른 지옥 거리를 이용해 자신의 영역에 침입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산통은 더 조사하기 위해 떠나지만 한 문을 들어서자마자 인간계로 나가는 길이 막혀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능도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차원문이 사방으로 나 있으며 일종의 봉인에 사용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재수없게도 갑자기 4개의 차원문에서 강력한 영역 광선이 뿜어져 나와 샤의 바로 위에 모입니다. 일종의 봉인입니다. 그 광선은 땅으로 향하고 연은 재빨리 반응하여 샤가 맞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왕관에 숨겨진 그 빔은 땅으로 향하고 연은 재빨리 반응하여 샤가 그 빔에 맞는 것을 막았습니다. 맞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왕관에 숨겨진 힘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낙샤 4차원으로 무기를 연과 샤는 자신들과 팩수 앞에 3개의 머리를 가진 악마 늑대 괴물을 발견합니다. 추는 주인에게 그 괴물이 매우 강력하다고 경고합니다. 늑대는 매우 격분한 듯하며 으르렁거리자 샤는 바지를 적십니다. 샤는 그렇게 강력한 괴물이 어떻게 막의 거리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묻고 연은 대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옥 거리를 둘러싼 장벽은 그리 견고하지 않으며 강력한 괴물일수록 약한 존재들보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연은 그 괴물이 스스로 막의 거리에 침입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며 어떤 배후 조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물이 도시로 돌진하여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괴물로부터 도망치지만 골목에 숨어 두려워하던 한 소녀가 발각됩니다. 늑대 괴물은 그녀 덕분에 야식을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얀이 그곳에 나타나 괴물과 맞섭니다. 괴물은 얀을 공격하려 하지만 얀은 괴물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차버리고 소녀를 동시에 구합니다. 소녀는 얀에게 제로 볼륨 소녀 룰을 떠올리게 하고 그런 얀의 방심을 틈타 늑대 괴물은 불을 뿜어 공격합니다. 다행히 팩수 추가 얀을 구해주고 얀은 소녀에게 도망쳐 숨으라고 말합니다. 샤오와 량은 멀리서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고 량은 자신의 형이 처음부터 악마 거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누군가 감히 그의 영역에서 시비를 걸면 화를 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도심에서 영과 척후추는 불을 뿜는 늑대 괴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괴물이 척후추에게 불을 뿜지만 그는 막아내고 연이 다시 불을 뿜기 전에 늑대를 덮칩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이고 늑대는 머리가 3개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전투 때문에 근처에 숨어있던 영혼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고 갑자기 악령으로 변합니다. 그는 옆에 있는 여자를 공격하지만 다행히도 연이 제때 눈치채고 그 남자를 붙잡아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게 한다. 한편 늑대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어둠의 편으로 넘어간다. 연은 그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포털을 만들고 팩수 추에게 전장의 변화에 대비할 것을 요청한다. 연은 자신의 무기로 개를 공격하여 그것을 충분히 자극하여 자신을 따라 포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팩수 추도 그들을 따라가고 포털은 닫힌다. 그들은 사막에 도착하고 연과 그의 수호령은 그곳에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거침없이. 시에가 악마 거리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서 기뻐하는 순간 량은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공격을 감지합니다. 그는 재빨리 공격을 막고
공격자에게 자신을 드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관료가 앞으로 나와 자신을 9번째로 강한 자, 헤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룹에서 그를 한번 본 량은 그가 학교 반경 800km 이내에 출입이 허용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들, 시에조차도 그가 학교 교재에 LGBT 선전을 밀어넣는 유형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녀는 그를 즉시 싫어하게 됩니다. 헤일은 그녀의 수호령을 위해 왔으며 그녀에게 도달하기 위해 4개의 지옥거리를 뚫고 지나왔다고 말합니다. 악마 같은 독백을 이어가던 중 량이 갑자기 그를 공격하며 누구도 시에나 이곳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헤일은 그의 자신감에 비웃으며 자신보다 강한 4명의 지도자들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그가 4명이 모두 자신보다 강했던 지도자들을 물리쳤다고 말하자 량은 긴장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다시 유호를 소환합니다. 헤일은 그의 메카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있다며 비웃습니다. 그의 메카의 힘과 한계를 알고 있다며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의 메카의 유호는 하루에 최종 공격을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미 끝났어. 그는 웃으며 이제 전투가 아주 쉽다고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영과 추추는 자신을 먼저 공격한 늑대를 향해 공격을 퍼붓기 직전이다. 추추는 거대한 막대 사탕으로 늑대의 공격을 가로채 날려버리지만 늑대는 여전히 근접해서 불을 뿜는다. 추추는 계속해서 늑대를 붙잡고 연이 강력한 공격을 준비할 시간을 번다. 그리고 그 공격은 늑대를 날려버린다. 하지만 그 공격은 늑대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는데 아마도 늑대가 강력한 공격을 날려버린다. 하지만 그 공격은 늑대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했는데 아마도 늑대가 불 속성 몬스터이기도 하지만 연은 너무 어리석어서 알아채지 못한다. 그는 초추에게 합류하여 양쪽에서 늑대를 공격하고 약점을 찾아내자고 명령한다. 그들은 늑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연이 앞에서 초추가 뒤에서 공격한다. 하지만 변태적인 방식은 아니다. 늑대는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초추를 공격하지만 연이 화염포로 몬스터를 공격하여 그를 구한다. 그는 주인과 재회하여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하며 함께 몬스터의 약점에 대해 생각한다. 그들은 다시 공격하고 초추는 거대한 막대 사탕으로 몬스터의 주의를 끈다. 얀이 그 위로 뛰어올라 이빨 하나를 부러뜨립니다. 그 후 그들은 물러서고 초추는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그 늑대가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는데도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얀은 그 괴물이 대부분의 개들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청력과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초추는 그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그는 자신이 그 괴물을 이 사막으로 유인한 이유는 이곳이 모든 지옥 거리에 잊혀진 끝자락인 특별한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지옥 거리로 통하는 차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얀은 그 늑대가 거기에 그 포탈을 이용해 공격한다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추에게 괴물을 유인하라고 명령하고 추는 곤봉을 질질 끌며 도망친다. 땅에 질질 끌면서 늑대는 그를 쫓고 연은 늑대를 타고 다음 행동을 예측한다. 늑대가 추에게 불을 뿜자 추는 포탈 속으로 사라지고 연은 위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늑대를 공격한다. 그는 다른 지옥거리에 도착해서 늑대를 향해 총을 쏘지만 늑대는 피하고 도망친다. 연과 추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보다 더 많은 차원을 넘나들며 늑대를 추격하고 기습 공격을 가한다. 마침내 그들은 늑대를 사막으로 다시 데려오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늑대의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늑대의 상처가 스스로 아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늑대가 실제로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수호령임을 깨닫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정령의 숙주를 죽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수호령이며 그것을 무찌르는 유일한 방법은 숙주를 죽이는 것입니다. 한편 막의 거리에서 량은 할과의 싸움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할과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량을 걱정하며 개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곳에 숨으라고 말합니다. 순종한다면 말이죠. 할이 나타나 너무 약하다고 량을 조롱하며 량은 메카의 도움을 받아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에게 칼을 던집니다. 할은 재빨리 그것들을 피하고 량이 눈 깜짝할 사이에도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량은 메카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를 피하지만 너무 많은 손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 헤일은 그에게 소용없는 여자를 자신에게 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말하지만
량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는 기괴한 악당에게 돌진하지만 그의 권법에 얻어맞는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개에게 신성한 탑 나무의 부분을 섭취하여 수호령을 해방시켜 악당과 싸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나무로 달려가지만 연이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저한다. 그녀는 연이 기뻐하지 않고 몸으로 값을 치르라고 할까봐 망설인다. 량은 소용없는 연에게 형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니 서두르라고 말한다. 헤일과 그의 조직의 실험용 쥐가 되는 것보다는 낫겠죠. 시에가 이해하고 신성한 나무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냅니다. 금단의 초콜릿바를 다루듯 하며 처음 삼촌에게 과카몰리 2,000을 줬을 때만큼 끔찍한 기분입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삼촌에게 과카몰리 2,000을 줬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신성한 나무의 나무 껍질이 효과를 발휘했고 갑자기 시에는 넘쳐 흐르는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녀의 수호령이 그 에너지를 받아 사슬에서 풀려납니다. 시에는 몸에서 엄청난 양의 영적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에너지는 마귀 거리를 온통 밝힙니다. 모두 그 에너지와 그녀로 인한 충격파에 압도됩니다. 정령 수호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완전히 제어할 수 없고 시에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이죠. 하지만 정령이 입에서 레이저포를 쏘기 시작하자 그녀는 모두 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불덩이가 정령의 머리를 치자 그는 더욱 흥분합니다. 그는 누가 감히 자신을 쳤는지 보려고 돌아서지만 아무도 없자 그냥 신성한 나무를 공격합니다. 그의 레이저포로 나무가 폭발하고 그 파편들이 모여 거대한 하늘 기둥을 형성합니다. 악마거리 주민들은 하늘의 광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그 광선이 블랙홀처럼 그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빛의 기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헤일. 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신성한 나무가 귀신 세계와 지옥 거리 사이의 경계 역할을 했고 이제 그 나무가 사라졌으니 영혼들이 아무런 서류 없이 귀신 세계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양쪽 세계가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살고 싶다면 자신과 함께 가라고 시에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어리석어서 리엔을 바라보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바위에 매달리는데 너무 바쁜 것을 알게 됩니다. 연이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깨달음이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녀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려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바위를 놓치고 날아가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를 지켜주겠다고 그녀는 약속합니다. 시에는 정말 연이 필요한 순간에 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너무 바쁩니다. 데드풀의 회복 능력을 가진 삼두 늑대를 상대하느라 그는 시에에게 늑대를 불의 원으로 둘러싸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혼 기사는 명령에 따라 늑대 주위에 불의 원을 만듭니다. 연은 최후의 영혼포를 발사하려고 뛰어오르지만 그때 갑자기 멀리서 빛의 기둥이 보이자 늑대는 사라집니다. 연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며 서출을 부르지만 그가 근처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포탈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대신 인간계에 도착합니다. 다시 포탈을 이용하자 중국식 인어공주 세계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그는 공간이 술 취한 전 여자친구처럼 뒤틀리고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협의 몸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귀신 세계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자신의 형제의 안전만을 바랍니다. 귀신 세계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한편 협에 폭주하는 영혼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헤일은 그것에게 다가가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를 나잡아뜨리고 변태라서 그는 그것을 좋아한다. 갑자기 시의 손이 바위에서 미끄러져 놓아야만 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리엔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헤일은 기회를 엿보고 발을 걸었다. 그녀를 날려버렸다. 한편 연은 부적이 가득한 방으로 이어지는 차원문을 통과하여 산통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마귀거리가 엉망인데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를 만지자 산통은 쓰러지고 연은 그가 내내 죽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은 바닥에 펼쳐진 부적 아래 이상한 표식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치우자 산통으로부터 자신이 매복 공격을 받아 심하게 다쳤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는 왕관만이 유령 세계의 권위에 도전하는 힘이 아니며 제3의 세력도 등장했다고 적었다. 연은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보았던 산통이 사칭범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자신이 왔던 포털로 돌아간다. 귀신거리로 돌아온 샤는 마지막 순간에 헤일의 머리카락을 잡았기에 아직 유령 세계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놓으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듣지 않자 그는 리안을 공격한다. 샤오는 그를 놓치고 그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며 필사적으로 손을 뻗지만 소용없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연이 나타나 위기를 막는다. 그는 동생이 손을 잡고 가까이 당기며 다시는 죽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샤오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연은 연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다. 연은 헤일을 당해낼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신성한 나무의 껍질을 먹으라고 샤오에게 부탁했지만 그녀의 영역이 모든 것을 망쳐 제기할 나무를 날려버렸다고 말한다. 연은 화가 나지만 연을 돌보라고 샤오에게 부탁하고 기괴한 악당과 맞서러 간다. 연은 그에게로 향하고 헤일은 그에게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며 비웃는다. 괴짜 악당과 헤일은 그를 비웃으며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고위급 정령과 교감하여 자신의 정령인 삼도늑대를 소환합니다. 금단의 기술을 사용하여 정령과 하나가 되지만 연은 그저 이 형태가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헤일은 즉시 공격하여 그를 밀어냅니다. 연은 정령포를 발사하지만 헤일은 그것을 샤의 정령 쪽으로 돌립니다. 샤의 정령은 분노하여 레이저포를 발사합니다. 다행히 추추가 제때 도착하여 주인을 보호합니다. 연은 그에게 폭주한 정령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인간과 짐승의 불경한 결합에 대처합니다. 추추는 샤의 정령에게 돌진하여 레이저포를 맞고 공격합니다. 헤일이 전력으로 얀을 공격하는 동안 얀은 강력한 제보로 맞섭니다. 얀은 늑대인간의 공격을 간단히 피하고 심지어 그를 밀쳐냅니다. 하지만 헤일은 어둠의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얀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헤일은 즉시 손을 뻗어 얀을 바닥에 내리치며 실망이라고 말합니다. 실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얀의 음경을 감싸고 있던 붕대가 풀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그의 가문에 속한 고대 유물임이 드러납니다. 얀은 그것을 사용하여 두 번째 수호령을 소환합니다. 헤일은 얀이 특별한 인간, 소위 여러 영혼을 지휘할 수 있는 전사의 몸. 얘는 그에게 그의 영혼과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가 저 뒤에 있는 광전사와 싸우기 위해서만 소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신호에 따라 두 번째 영혼이 수출을 돕기 위해 달려들고 얘는 이제 자신의 모든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는 헤일을 공격하여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들은 시야의 영혼을 양쪽에서 공격한다. 광전사의 영혼은 그들 둘 모두와 맞서기 위해 쿵푸 동작을 선보이려 하지만 두 명의 더 크고 강력한 상대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좌절한 그는 레이저 캐논을 사방으로 쏘아대는데 거의 옌을 맞출 뻔했다. 이 기회를 타서 헤일이 그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연의 두 번째 영혼이 그를 구하고 그 혼령은 잡종 악당을 바닥에 내리친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리고 헤일은 너무나 무서워서 자신의 영혼과 분리된다. 연의 두 번째 영혼이 늑대를 바닥에 꽂아놓고 악당을 처리하려 하지만 연은 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을 지원하러 가라고 말한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영혼은 복종하여 떠나고 연은 공포에 질린 헤일에게 다가가 자신에게 이길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2개의 수호령이 아니라 7개의 수호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헤일은 바지를 지리고 늑대를 타고 도망친다. 시아는 얀에게 따라오라고 하지만 얀은 자신에게는 두 영혼을 불러내고 동시에 누군가를 쫓을 만큼의 기력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는 시아의 폭주한 영혼을 제어하는 것이 예상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가짜 산통이 나타난다. 그는 부적들을 하늘로 날리고 거대한 솥을 가진 영혼을 소환한다. 그 영혼은 뛰어내려 거대한 솥을 하늘의 광선 위에 덮어씌워 귀신계로의 영혼 흡입을 막는다. 시아는 그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고 얀은 자신이 진짜 산통이 아니라 그를 살해한 자라고 말한다. 영혼이 뛰어내려 그의 거대한 솥을 하늘의 광선 위에 덮어 영혼들이 귀신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시아가 그에게 왜 그렇게 늦었냐고 묻자 얀은 자신이 진짜 산통이 아니라 그를 죽인 자라고 말한다. 가짜 산통은 들키는 것을 비웃지만 신성한 나무를 파괴함으로써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이미 신성한 나무 파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는 가짜 산통의 계략에 이용당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는 적어도 자신을 유용하게 써먹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다른 세 개의 신성한 나무, 다른 할례 거리에 숨겨진 나무들의 조각들을 모으면 신성한 탑 나무를 복원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떠나려 하지만 연이 그를 막습니다. 가짜 산통은 수호령 2마리를 소환한 후에는 자신과 싸울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수호령 2마리를 갑자기 해가 뜨고 햇살이 시아의 영혼에 닿자 어둠의 기운이 그 안에서 힘이 뽑히고 평범한 영혼으로 돌아가며 소멸됩니다. 시아는 초조하게 그에게 다가가지만 그가 일어서자 놀랍니다. 영혼은 부드럽게 그녀를 어루만지며 자신이 알던 누군가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시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아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간신히 일어서려고 애쓰는 연을 보고 즉시 자신의 영혼에게 부활의 영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영혼은 그 영약을 만드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고 말하지만 몇 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영혼에게 더 이상 영약이 없으니 산통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시아에게 말을 남기고 달아납니다. 야는 시아를 도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에 끙끙거리고 시아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되살릴 수 없는 양에게 말이죠. 그는 미소 지으며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약이 없다면 왕실에서 그녀를 쫓지 않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는 거절하고 자신이 수호령이었던 신성한 탑 나무를 수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형제들에게 사과하고 그러자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자신의 곁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이름을 묻자 그는 나이 수위안이라고 답합니다. 밤늦게 옥상에 앉아 양과 량은 시아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탑 나무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량은 자신이 마기 거리를 지키는 동안 형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연은 다시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며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과거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회상합니다. 하지만 량은 시아와 함께 세상을 보고 다니며 미래에 더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득합니다. 미래에 더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설득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가 임무를 위해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연이 이상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가 코스프레를 할 계획이냐고 웃으며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호령의 힘으로 만든 자신의 정신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수호령의 힘으로 만든 정신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옥거리를 방문할 때 그를 숨겨줄 영혼들. 그는 시아에게도 자신을 위한 갑옷을 만들라고 말하고 시아는 자신의 영혼에게 부탁한다. 영혼은 그의 말을 따르고 그녀를 위해 특별한 갑옷을 만든다. 하지만 그 전에 시아의 모든 옷이 터져버리고 처녀, 형제들에게 잊지 못할 광경을 선사한다. 시아는 자신의 영혼이 너무 무심하다고 화를 내고 영혼은 그녀가 너무 가슴이 없어서 소년인 줄 알았다고 사과한다. 시아는 툴툴거리며 가버리고 연은 형에게 자신도 이제 떠나겠다고 말한다. 떠나기 전 그는 그에게 지도자의 신분증인 목걸이를 건넨다. 량은 자신이 영혼이라며 귀신 세상의 규칙에 따라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연은 규칙을 개의치 않고 그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제 그가 이 집의 남자라고 말한다. 그는 시아와 함께 떠나지만 갑자기 멈춰서서 량에게 다시 달려가고 량은 그에게 손가락을 내민다. 연은 그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온손으로 감싼다. 그것은 그가 형의 손가락을 잡았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자신이 이제 그보다 훨씬 크고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그가 형의 손가락을 잡았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자신이 이제 그보다 훨씬 크고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얀을 량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시아와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총에 맞고 새로운 세계에 환생하여 S급 능력을 개방하는 이 패배자의 이야기를 좋아하실 거예요.